철길 이론이라고 그러죠. 철길 이론, 기찻길 이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단과 그 지도자, 그다음에 선수 부모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란히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틀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멀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기찻길 이론처럼 그렇게 쭉 가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서울 삼성 축구단에서 유소년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영 부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단하고 다른 구단하고 차이라고 하면은 그 유소년 그 스카웃부터 프로에 데뷔할 때까지 그 로드맵이 있어요, 구단에. 그래서 각 연령별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며 그 연령대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꼭 채워 나가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선수들한테 주입만 하기보다는 그 레벨에 따른 그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선수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선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냐 하면, 이 선수가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프로에 가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계속 연령별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좋은 거는 빨리빨리 배워서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저희 구단뿐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그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도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외국에 성공했다 그래갖고 그게 100%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우리 한국 시스템에 맞게, 한국의 문화에 맞게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지도자들도 그렇고 저 구단에서도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사례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유소년 쪽을 놓고 보면 그래도 제일 선진화돼 있는 리그가 네덜란드 쪽이고, 아약스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페인도 있고, 뭐 최근에는 독일하고 영국도 유소년 육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각국의 어떤 특성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는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했던 거는 그 사우스햄튼에 제가 한 5년 전에 갔었거든요. 갔을 때 그 사우스햄튼에서 선수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며 그거를 선수들한테 어떻게 피드백하고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한 거를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에 맞게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을 분기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해요. 이 평가는 이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저희 스카우터도 하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소년 디렉터가 있으니까 디렉터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미팅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걸 다시 훈련 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축구라는 게 물론 감독과 코치가 있지만 경기장 안에서 그 플레이를 실행하는 거는 11명의 선수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 지도자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한 것들이
선수 스스로의 그 뇌 속에 내재화가 돼 있어야 운동장 안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그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육 당국과 체육계하고 좀 이게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규 수업만 가지고 대학 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교육 하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운동선수한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 요구되는 게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선수가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를 학교 수업 외에 또 사교육도 하고 또 자율학습도 하고 뭐 새벽 뭐 잠도 뭐 2-3시간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그걸 100% 운동에 전념을 해도 사실은 프로에 가는 문이 좁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건 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운동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은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운동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지금은 수업을 다 받아요.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공부하는 친구들은 물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노동이 많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좀 피로 회복이 필요하겠지만 운동선수는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건 생리적으로 그 오는 피로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부작용으로 오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정규 수업 다 받고 나면은 보통 5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운동장 이동하고 훈련하고 훈련 보통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훈련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지금 또 합숙도 하지 말라 그래요. 중학교 애들은. 그러면 이제 집에 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보통 8시 반, 9시 정도 돼요. 그러면 자야 돼요. 피곤하니까 왜? 운동을 2시간씩 하니까 매일 피곤하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공부를 하냐 이거죠. 사실은 이 선수들이 휴식이 더 필요한데 왜? 몸을 썼으니까 휴식이 더 필요한데 그 휴식 시간을 언제 찾느냐? 수업 시간에 자요. 그리고 이게 그 교육당국에서 얘기하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현장하고 좀 믹스가 돼서 좀 좋은 개선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하다 보니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부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극복을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축구가 과학화돼야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원활하게 현장하고 논의가 돼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학원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팀들이 지금 클럽화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당국의 정책하고 안 맞아 떨어졌을 때 교육부 쪽에서는 학교 쪽에다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학교 쪽에서는 사실은 뭐 교직원들이 인사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해가기 위해서 학교는 그 학교 다니더라도 팀 이름을 무슨 FC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은 아마도 전체 팀을 유소년 팀을 놓고 보면 FC 팀이 학교 팀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건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네. 현장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게 돼서 현장에서 충격이 좀 감소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조건 뭐 수업을 다 받고 뭐 한다라기보다는 체육 시간 자체가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그 체육 시간을 좀 이렇게 몰아서 하다든가 아니면 체육 시간에 그 운동부 선수들은 일반 수업보다도 다른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학과 커리큘럼을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뭐 똑같이 뭐 다른 선수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과목을 똑같이 한다라기보다는 좀 커리큘럼을 좀 바꿔서 그 선수들이 좀 소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스포츠와 관련된 거,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에이전시, 그 다음에 뭐 피지컬 관련, 스포츠 의학 관련 이런 것들을 좀 한다 그러면 운동선수 그만두더라도 내가 뭐 피지컬 트레이너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스포츠 마케팅 쪽에 또 가서 또 스포츠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한다 그러면 운동 선수가 축구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하더라도 스포츠 관련 분야에 학과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교육 커리큘럼이 좀 다양화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선수들도 수업 시간 졸지 않고 잘 수업 시간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너무 일률적으로 대학 입시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 정책보다는 좀 더 현실에 좀 맞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뭐 공감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내가 더 잘해서 운동을 더 잘하는 걸 원하지 내가 운동하면서 공부 잘하고 이거 원하는 선수들은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안타깝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옆에서 지금까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없고요. 뉴스 팀 중에는 라이벌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뉴스 초창기 때는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뉴스를 시작했던 팀들이 포항, 울산, 전남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들이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들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뉴스팀에서 뭐 저 팀이 우리 라이벌이다 뭐 이런 생각은 없고 왜냐하면 그 팀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저희하고 방향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유소년 지도자들한테 미팅을 하면 과거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이거 높게 평가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승하는 거에 그렇게 주안점을 두진 않아요. 뭐냐 하면 우리의 목적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유소년 육성 철학을 만들어 놓고 비전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올해까지는 그 프로팀 스쿼드의 50% 이상을 우리 유스 선수가 차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건 올해 이뤘어요. 네. 올해 이제 전반기 리그를 하면서 베스트 11 중에 6명까지 저희 메탄고 출신 선수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이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목표를 다시 수정을 했어요. 수정한 게 뭐냐면 향후 5년 내에 유럽 진출하는 선수를 추가적으로 더 배출해야겠다. 저기 지금 권창 선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유스에서 키워낸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뛰는 거를 5년 내에 저희가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팀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진출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선수라도 상급 시스템에 더 올려보내는 게 목표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스팀에서 뭐 팀이 라이벌이고 뭐 이런 거보다는 뭐 그런 개념은 좀 지금은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글쎄요. 스카웃은 이제 저희도 이제 전담 스카우터가 있기 때문에 그 스카우트한테 가급적이면 다 정권을 위임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친구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100% 믿어주고 스카우터가 평가한 선수는 대부분 다 수용하고 이제 영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영입 과정에서 다른 팀하고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총출동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많지는 않은데 정상빈 선수가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정상빈 선수는 뭐 전 구단이 다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저 외에도 뭐 스카우터, 뭐 고등학교 감독, 중학교 감독까지 다 가서 그 아버님을 설득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못한 선수 있어요. 지금 강원에서 뛰고 있죠. 김대원 선수. 숭실중학교 3학년 때 거의 저희 그 외탄고로 오는 걸로 구두 합의까지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인 고등학교에서 그 데려갔죠. 데려간 이유가 외국 보내주겠다고. 선수가 뭐 외국 가고 싶은 건 다 누구나 꿈이고 저희는 그건 명확하거든요. 외국에 섣불리 가서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나 둘 채워서 가는 게 맞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축구단에 있으면서 유럽에 갈 기회도 많이 있었고 스페인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유학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많아요. 막 심지어 뭐 4부, 5부 리그에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성공하는 선수가 그렇게 없잖아요. 이강인 선수 빼고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부모들이 다 옆에서 사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슬라에서 보호받으면서 케어받으면서 성장하는 거하고 혼자 떨어져 성장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하물며 외국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웬만한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보면은 국내에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운동 그만두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채워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뭐 보인에서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워요. 저희가 시스템 하에서 잘 성장했으면 뭐 더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네. 저희는 뭐 무조건 여기서 해서 프로 가서 인정받고 롤 모델이 있잖아요. 저희 권창훈 선수. 그래서 여기 잘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또 외국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급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연령별로 다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하고 고민하는 고민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생각하는 수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왜냐하면 경기에 나가는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사실은 프로팀만 따지고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있거든요, 프로팀에. 근데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11명이에요. 축구에 1명밖에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감독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엄청 힘들고 고된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소년 단계부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금방 포기하는 선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팀도 제가 그 지원도 하면서 프로 선수들의 어떤 그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음지에서 진짜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겪어야 될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멘탈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선수가 멘탈이 좋아야 프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가리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멘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나한테 온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유소년도 사실은 뭐 중학교는 45명, 고등학교는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고학년이라고 다 경기 뛰는 게 아니라 고학년이라도 컨디션 안 좋으면 경기 못 나가요.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컨디션 좋으면 고학년 경기 내보내요. 이게 이제 저희 유스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나한테 기대 왔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한테 기회 왔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기회가 안 왔을 때 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막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이뤘으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자꾸 도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아마도 지금 저희 팀에 있는 구성원들은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선수 평가할 때 다 지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저희는 그 신입생을 뽑으면 3학년 때는 입학한 신입생의 반만 남겨요. 그 나머지 이제 다 이제 그 진로 지도를 하거든요. 그 선수가 막 잘할 수 있는 곳에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 시스템은 꾸준히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30년 다 돼가거든요. 우리 축구단에 온 지. 수많은 프로 선수들을 지켜봤고, 그다음 물론 뭐 잘해서 대표팀도 되고, 외국 나가는 선수도 있고, 지켜봤고, 또 그런 반면에 2군에서 1년 내내 훈련만 하고 경기도 못 들어가고 이러다가 그냥 방출되고 다른 팀 임대가고 이런 선수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30년 가까이 지켜보다 보니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된 거죠. 그러면 선수들이 경기 출전하는 선수하고 출전 못하는 선수하고 차이가 뭘까? 이런 게 이제 저희 처음에 축구단에 와서 보고서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경기 출전하는 선수는 뭔가가 경기 출전 못하는 선수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멘탈적인 부분이라고.